지금 이 순간 프랑스 파리를 상상해 보세요. 낭만의 도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불리는 이 도시가 사실은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죽어나갔고 혁명의 피로 거리가 물들었으며 전쟁으로 점령당하고 불타올랐던 곳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침략부터 나치 독일의 점령까지 파리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파괴되고 다시 일어섰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는 어떻게 그 모든 재앙을 버티고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파리가 겪어온 놀라운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리의 시작은 기원전 250년에서 225년 사이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파리시족이라는 켈트계 부족이 센 강변에 정착하면서 루테티아라는 이름의 마을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강을 가로지르는 요새와 다리를 건설해서 북유럽과 지중해를 잇는 중요한 무역로를 장악했고 덕분에 자체 금화를 주조할 정도로 번영했죠. 하지만 부유한 도시는 항상 침략자들의 표적이 되는 법입니다. 기원전 50년대 로마 공화국이 갈리아 정복에 나섰고 기원전 52년 로마 군대가 루테티아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파리시족과 다른 켈트 부족들이 루테티아 전투에서 결사항전했지만 결국 로마군에게 패배했고 로마인들은 그 자리에 루테티아 파리시오룸이라는 새로운 정착지를 건설했어요. 이 로마 마을은 센강 왼쪽 강둑에 세워졌고 전형적인 로마식 설계를 따라 남북 축을 중심으로 배치됐는데 포럼을 중심으로 신전과 바실리카가 들어섰고 근처에는 거대한 원형극장도 지어졌습니다. 서기 1세기에 건설된 이 원형극장은 최대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는데 당시 마을 인구가 겨우 8,000명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알 수 있죠. 루테티아는 서기 2세기와 3세기에 걸쳐 상당히 성장했지만 리옹 같은 다른 로마 도시들에 비하면 크기나 중요도가 훨씬 낮았습니다. 그런데 3세기 중반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전통에 따르면 생든이라는 인물이 이 지역에 기독교를 전파했다고 해요. 당시 로마 제국은 여전히 이교도 국가였고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했기 때문에 생드니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수당했습니다. 그가 처형된 언덕은 순교자의 산이라는 뜻의 몽마르트르가 됐고 그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오늘날까지 생드니 대성당으로 남아있죠. 3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루테티아는 로마 제국 전역의 다른 정착지들처럼 점점 더 많은 야만족 부족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도시 주민 대부분이 강 한가운데 있는 일드라시테 섬으로 이주했고 왼쪽 강둑에 있던 기념물들은 버려진 채 그 돌들이 섬 주변에 방어벽을 쌓는데 재사용됐어요. 이게 바로 파리 최초의 성벽이었습니다. 서기 305년부터는 루테티아라는 이름이 이정표에서 키비타스 파리시오룸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1세기 안에 라틴어로 그냥 파리시우스로 불리게 됐죠. 5세기에 서로마 제국이 쇠퇴하고 결국 멸망하면서 파리는 고난의 시기를 맞이했는데 도시는 훈족과 프랑크족 같은 야만족 집단의 추가 공격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생존은 생주느비에브라는 여성의 행동 덕분이었다고 전해지는데 그녀는 도시 방어를 이끌었고 나중에 파리의 수호 성인으로 시성됐어요. 5세기의 프랑크족은 로마 제국의 북부 갈리아를 효과적으로 장악했고 이것이 프랑크 문화와 이후 프랑스 문화가 출현하는 기초가 됐습니다. 프랑크족의 첫 번째 왕 클로비스 1세 치하에서 파리는 프랑크 왕국의 수도로서 상징적 중요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751년 카롤링 왕조가 들어서면서 파리는 영토 내 다른 도시들에 비해 중요성을 잃기 시작했고 거의 아무런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도 없는 지방 도시로 전락했어요. 그래도 파리는 부유한 종교 기관들을 유지했는데 잘 갖춰진 교회와 수도원들이 해외 침략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표적이 됐습니다. 9세기에 바이킹들이 도시를 반복적으로 공격했는데 센강을 따라 항해하며 약탈과 파괴의 중심지로 삼았죠. 처음에는 몸값을 주고 매수했지만 바이킹들은 885년에 다시 돌아왔고 이번에는 격퇴당했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파리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프랑크 통치자들은 방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10세기와 11세기에 걸쳐 오른쪽 강동을 따라 새로운 성벽이 건설됐지만 인구가
적었던 왼쪽 강둑은 13세기까지 요새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면서 파리는 지위와 영향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987년 카페 왕조의 등장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초기 카페 왕조는 파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만 즉시 통제했지만 그들의 권력은 점차 확장됐고 도시는 왕국의 문화적, 상업적,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로 떠올라 중세시대에는 파리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 많은 것들이 건설됐는데 일드라시테 섬에는 왕궁이 들어섰고 그 자리는 지금 팔레드 쥐스티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도 각자의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개발됐는데 좌아는 생 제르맹 데 프레와 생 주누비에브 수도원이 있는 종교의 중심지가 됐고 동시에 학문의 중심지도 됐습니다. 1150년에 파리 대학교가 설립되면서 유럽 전역의 학자들과 학생들을 끌어모았거든요. 한편 우아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번창했는데 시장과 작업장과 항구와 상점들이 도시의 뛰는 심장으로 만들었어요. 12세기 말이 되자 인구 증가와 경제 활동이 더 강력한 보호를 요구했고 필립 2세 국왕은 센강 양쪽 강둑 주변에 강력한 돌담을 쌓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1213년에 완공된 이 성벽에는 수많은 탑과 문이 있었고 그는 또한 도시의 진흙투성이 거리를 포장하고 도시 북쪽 끝에 루브르 요새 건설을 명령했는데 이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수도에 성장하는 방어시설을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파리 중세 변혁의 중심에는 가장 야심찬 종교 프로젝트 중 하나인 새 성당 건설이 있었는데 1160년경 모리스 드 슐리 주교가 노트르담 대성당이 될 조직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돌은 1163년에 놓였고 제단은 1182년에 봉헌됐는데 건설은 2세기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대성당의 탑과 정면은 곧 스카이라인을 지배하게 되고 고딕 건축의 새로운 표준이 됐습니다. 같은 스타일이 루이 9세 왕의 통치하에 정점에 달했는데 그는 1241년에서 1248년 사이에 생트 샤펠이라는 왕실 예배당을 건설하도록 위임했고 이곳에는 가시관과 다른 신성한 유물들이 보관됐죠. 중세 마지막 세기들의 파리는 계속해서 규모가 커졌고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인기 있는 도시가 됐는데 4세기 초까지 인구는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1356년에서 1383년 사이에 새롭고 더 넓은 도시 성벽이 지어졌고 샤를 5세 국왕은 도시 동쪽에 새로운 요새인 바스티유 건설을 명령했어요. 이러한 개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파리 사람들의 삶은 변함없이 유지됐고 엄격한 사회 계층에 의해 형성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노동자와 농민과 거지들과 나병 환자들로 구성됐고 그 위에는 자신의 도구와 작업장을 소유한 도시의 장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무역 길드로 조직해서 회원들을 경쟁과 실업으로부터 보호했죠. 그 위에는 도시의 상인과 은행가들이 있었는데 비록 인구의 15%에 불과했지만 부와 영향력이 도시 성장에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비슷한 규모의 성직자 그룹이었는데 대학 학생들도 포함됐고 이들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엄격한 계층 구조에 의해 통치됐어요. 마지막으로 사회 질서의 바로 맨 위에는 유전적 귀족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 많은 수가 왕실 궁정에서 왕에게 봉사했습니다. 파리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규모 확대는 빠르게 혼잡하고 위생이 부족한 거리를 질병의 번식지로 만들었고 1340년대 후반 유럽 전역으로 퍼진 흑사병이 도시에 도착해서 1348년에 약 5만 명이 사망했죠. 발병은 17세기까지 간헐적으로 계속됐는데 하지만 전염병은 이 기간 동안 생명에 대한 유일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폭력도 흔했는데 살인이 심각한 범죄의 55%에서 80%를 차지했고 종종 개인적인 모적과 모욕이 치명적인 대립으로 확대된 결과였어요. 전쟁의 위협도 또 다른 상수였는데 14세기 후반과 15세기 초 동안 파리는 100년 전쟁으로 심하게 고통받았습니다. 이 전쟁은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벌어진 수년간의 전쟁이었는데 주변 시골은 약탈하는 군인 무리들에 의해 끊임없이 황폐화되고 도시 자체도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죠. 1420년 파리는 영국군에게 점령당했고 어린 왕 헨리 6세가 1431년 노트르담 안에서 프랑스의 새 왕으로 대관식을 올렸습니다. 영국의 도시 통제는 1430
1936년까지 지속됐는데 이것이 도시 인구의 대규모 탈출을 촉발했어요. 프랑스 통제로 돌아온 후 파리는 이전의 번영을 되찾았고 1500년까지 인구가 25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프랑스와 1세왕의 통치 기간 동안 도시는 새로운 르네상스 양식으로 건설분을 맞이했는데 다리와 분수와 시청 역할을 한 오텔드빌의 첫 번째 버전이 포함됐죠. 프랑스와는 또한 파리의 학문과 문화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1531년 파리 대학교에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새로운 학부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곧 약 75개의 인쇄소를 자랑하게 됐고 16세기 후반까지 파리에서 출판되는 책이 다른 어떤 유럽 도시보다 많아졌어요. 16세기 전반기는 파리의 문화적 부흥으로 특징지어졌지만 후반기는 역사상 가장 격동의 시기를 목격했는데 도시가 프랑스 종교 전쟁에 휘말리면서였습니다. 1562년에서 1598년 사이에 프랑스의 가톨릭과 개신교 인구 사이에 폭력적인 갈등이 전국적으로 발발했는데 파리는 가톨릭 요새로 남아 있었지만 1572년 8월 23일 많은 저명한 개신교도들이 미래의 왕 앙리 4세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도시에 모였습니다. 그날 밤 왕실 평의회가 개신교 지도자들의 암살을 명령했는데 표적 사례가 빠르게 광범위한 학살로 확대됐죠. 이어지는 몇 주 동안 가톨릭 폭도들이 수천 명의 개신교도를 학살했는데 이것이 바로 생 바르텔레미 대학살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파리에서만 약 3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폭력은 나중에 전국으로 퍼졌어요. 17세기 초가 되자 파리는 여전히 수십 년간의 종교 갈등으로 휘청거리고 있었는데 인구의 3분의 1이 도망쳤고 많은 건물이 폐허가 됐으며 루브르와 오텔드빌과 큐르리 궁전 확장 같은 주요 프로젝트들이 미완성으로 남겨졌습니다. 앙리 4세 국왕이 직접 도시 재건 노력을 이끌었는데 플라스 도팽과 퐁랭프를 포함한 새로운 작업을 의뢰했고 퐁레프는 파리에 지어진 최초의 주택이 없는 다리였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1610년 그가 종교 광신자에 의해 페로네리 거리에서 암살당하면서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그의 후계자들 치하에서 파리는 계속 발전했는데 그의 미망인 마리드 메디치는 1615년에 룩셈부르크 그 궁전을 지었고 그의 아들 루이 13세 왕은 수석 장관 리슐리의 추기경과 함께 파리를 유럽의 문화 수도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교회들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건축 양식을 도입했고 센강을 가로지르는 5개의 새 다리를 건설했으며 루브르 갤러리와 아카데미 프랑세즈와 왕립회화 조각 아카데미 같은 기관들을 설립해서 도시의 예술적 재능을 증진시켰어요. 1643년 루이 13세가 사망하자 어린 아들 루이 14세가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곧 정치적 불안정이 뒤따라 강력한 파리 귀족들의 왕권에 대한 반란이 1653년까지 지속됐습니다. 그 결과 젊은 왕은 파리에 대한 오래 지속되는 불신을 키웠고 1671년 왕실 거주지를 도시 밖 베르사유로 완전히 옮겨버렸죠. 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파리는 계속 번영했는데 이제 쓸모없고 제한적이 된 오래된 도시 성벽은 점차 해체됐고 나무가 늘어선 넓은 대로로 대체됐습니다. 1680년까지 도시 인구는 50만 명에 도달했고 대다수가 여전히 가난했지만 성장하는 중산층이 도시에 증가하는 극장과 카페와 레스토랑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18세기로 접어들면서 도시는 확장을 계속했는데 샹젤리제가 트르리 정원에서 센강까지 배치되면서 대로와 기념물의 웅장한 축 설계의 일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기에 걸쳐 지어진 많은 건축학적 경이로움에도 불구하고 파리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더럽고 구불구불한 거리와 붐비는 건물들의 빽빽한 미로로 남아있었죠. 대부분의 파리 사람들의 삶은 중세시대 이후로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도시에 더 깨달은 시민들 사이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볼테르와 장자크 루소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도시의 카페를 자주 방문했는데 이곳들은 뉴스를 교환하고 철학을 토론하고 새롭고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전파하는 주요 허브가 됐어요. 1789년까지
많은 파리 시민들의 군주제에 대한 충성심은 점점 더 긴장됐는데 루이 16세 국왕의 경제 부실 관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는데 그해 여름 재무부 장관 해임이 똥으로 확대되면서 프랑스 혁명이 발발했습니다. 다음 10년 동안 파리는 프랑스가 절대 군주제에서 공화국으로 전환하면서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의 진원지가 됐는데 광범위한 폭력과 파괴와 정치적 변이 동반됐. 가장 상징적인 행위는 1793년 2월 21일 일어났는데 루이 16세 왕이 혁명광장의 단두대에서 처형된 것입니다. 폭력과 정치적 불안정이 1790년대 내내 지속됐는데 1799년 12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젊은 장군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디렉토리로 알려진 집권정부에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를 통령정부로 교체하면서 자신을 제1통령으로 지명했어요. 나폴레옹 치하에서 파리는 혁명의 혼돈과 무질서로부터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그는 사실상의 절대 군주로 통치하면서 1804년 12월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스스로를 황제로 대관식을 올렸습니다. 그는 유럽 전역에서 통치 캠페인을 벌이며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파리를 고대 로마에 버금가는 제국의 수도로 변화시키려는 중요한 헌신을 보였죠. 그는 센강을 가로지르는 새 다리들을 건설했고 방돔 광장의 기둥 위에 그의 동상과 프랑스 혁명군과 나폴레옹 전쟁에서 싸운 전투들을 기념하는 개선문 같은 웅장한 기념물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뒤따른 수십 년은 새로운 불안을 가져왔는데 1815년 나폴레옹의 몰락 파리는 영국과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와 프로이센의 연합군에 의해 잠시 점령됐고 이는 루이 18세 치하에서 부르봉 왕정 복고의 길을 열었어요. 이전 왕들과 달리 그는 입헌군주로 통치해 1824년 그의 형제 샤를 10세에게 계승됐는데 그의 통치는 점점 더 억압적이 됐고 1830년 7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도입한 후 파리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빠르게 7월 혁명으로 폭발했습니다. 며칠간의 격렬한 거리 전투가 이어졌고 샤를과 그의 가족은 파리를 떠나야 했죠. 그들 대신에 시민왕 루이 필립이 새로운 입헌군주로 선포됐고 오텔드빌에서 삼색기를 내걸면서 광범위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루이 필립의 통치는 파리 최초의 철도역을 포함한 산업 성장과 인프라 개발의 시기를 열었지만 도시의 급속히 성장하는 인구가 거의 10,000명에 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불평등에 직면했어요. 일련의 봉기들이 결과적으로 1830년대 내내 파리를 뒤흔들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가 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서 불멸화된 1832년 반란이었습니다. 커져가는 불만은 1848년 2월 혁명으로 절정에 달했는데 대규모 시위로 군대가 왕을 버리게 만들었고 그의 퇴위와 망명을 강요했죠. 그해 후반 나폴레옹 1세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프랑스의 첫 번째 대통령으로 선출됐는데 하지만 재선을 추구할 때 헌법에 의해 금지되자 1851년 12월 쿠데타를 일으켰고 다음 해에 자신을 나폴레옹 3세 황제로 선포하면서 제2제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 황제는 센지사 외젠 오스만의 지휘하에 야심찬 도시생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목표는 두 가지였어요. 실업을 해결하고 깨끗한 물과 빛과 공기와 열린 공간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스만은 원래의 12개 구역을 넘어서 도시 경계를 확장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주변 공동체들을 합병해서 오늘날 파리를 정의하는 20개 원형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넓고 나무가 늘어선 대로들이 울창한 중세 동네를 뚫고 나갔는데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가르 디 노르와 가르 드 리옹 같은 새로 재건된 철도역들을 연결하기 위해서였죠. 엄격한 건축 규정도 부과됐는데 크림색 흰 돌의 균일한 외관으로 시각적 조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스타일이 널리 채택되면서 여전히 파리 중심부를 정의하는 스타일로 남아 있습니다. 오스만은 또한 도시의 주요 지점에 4개의 대규모 공원을 조성했고 거리를 밝히기 위해 수만 개의 가스등을 설치했으며 그랑 팔레와 가르니에 오페라 하우스 같은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파리는 또한 산업 활동의 중심지가 됐고 파리 증권거래소가
도시가 주요 투자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금융센터가 됐어요. 하지만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 3세의 통치는 재앙으로 끝났는데 1870년 9월 그는 프랑프로이센 전쟁 중 스당 전투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가 퇴위한 후 파리는 프로이센 군대의 빠른 진격에 열려 있었고 그들은 곧 도시를 포위하기 시작했는데 1870년에서 1871년 겨울 동안 파리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많은 파리 시민들이 고양이와 개와 쥐와 심지어 동물원 동물까지 먹게 됐고 몇 주간의 폭격 후 파리는 2월 28일 항복했죠. 하지만 프로이센군은 도시를 잠시만 점령했고 그로 인한 권력 공백이 파리 코밍이라는 급진적 지방 정부가 통제권을 잡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이 지배한 코민은 광범위한 사회개혁을 시도했지만 겨우 2달밖에 지속되지 못했는데 그해 5월 프랑스 정부군이 도시를 탈환하기 위한 잔혹한 공격을 시작했고 일주일 동안 치열한 거리 전투에서 수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파리는 함락 후 보수적인 국민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놓였고 그 반항 정신은 강제로 억제됐어요. 그 후 수십 년 동안 파리는 역사에서 벨 에포크로 알려진 문화적, 예술적, 상업적 변화의 황금기를 맞이했는데 전쟁의 상처는 희미해졌고 도시는 현대성과 부유층의 놀이터로서의 세계적 수도로 번성했습니다. 르봉 마르쉐와 갤러리 라파에트 같은 대형 백화점들이 대량 소비주의 문화가 탄생하는 것을 도왔고 파리는 1855년에서 1900년 사이에 5차례의 국제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해 도시의 산업과 예술과 기술에서의 혁신을 선보였습니다. 이 설치물 중 하나는 원래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1889년 박람회를 위한 임시 기능으로 건설됐지만 에펠탑은 매우 인기가 많아서 도시 스카이라인의 영구적이고 상징적인 특징이 됐죠. 또한 이 기간 동안 파리는 현대 미술의 중심지로 떠올랐는데 초기에는 에두아르 마네와 클로드 모네 같은 예술가들이 인상주의를 개척했고 9세기 말에는 도시가 르누아르와 피카소와 툴루즈 로트레크와 마티스 같은 창의적 거인들의 고향이 됐습니다. 20세기 도착과 함께 하지만 파리는 다른 많은 유럽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엄청나게 변화했어요. 1914년 9월 도시는 진격하는 독일군에 의한 포위 위협을 받았지만 마른 전투 첫 번째에서 공세가 중단됐는데 600대의 파리 택시가 6,000명의 군인을 전선으로 수송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쟁 동안 도시는 비행선 공습과 독일 파리포로 알려진 장거리포의 포격으로 산발적인 공중폭격을 견뎌냈는데 80마일 떨어진 곳에서 포탄을 발사했죠. 전쟁 후 파리는 높은 실업과 인플레이션과 배급에 직면했지만 1920년대에 다시 한번 문화수도로 번성했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와 제임스 조이스 같은 작가들과 예술가들과 음악가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재즈 음악이 번성하면서 파리의 작지만 성장하는 흑인 커뮤니티가 재능을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문화적 르네상스 아래에는 심화되는 사회적 정치적 분열이 있었고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정치적 극단주의의 전장이 됐으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프랑스가 전쟁을 선포했고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도시에서 대피했으며 남은 인구에게는 가스 마스크가 지급됐고 폭탄 대피소가 건설됐는데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독일군은 단순히 프랑스 방어선을 우회했고 1940년 6월 파리는 사실상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총 한 발도 쏘지 않고 함락됐죠. 프랑스 정부는 비시로 이전됐고 도시 자체는 독일 최고 사령부의 행정센터가 됐는데 많은 카페와 호텔과 극장과 영화관들이 새로운 점령자들을 수용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파리 시민들에게 점령은 굴욕과 부족함과 억압을 의미했는데 하지만 그 누구도 도시의 유대인 인구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지는 않았어요. 노란색 다윗의 별을 착용하도록 강요당하고 공공생활에서 배제된 12,000명 이상의 파리 유대인들이 잡혀서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로 추방됐습니다.
확산됐습니다. 4년이라는 긴 독일 통치 끝에 저항 활동이 증가하면서 파리는 마침내 1944년 8월 프랑스 저항군과 연합군에 의해 해방됐고 열광적인 군중들 사이로 거리를 행진하는 군대를 맞이했습니다. 전후 수십 년 동안 파리는 새로운 국면의 변화에 접어들었는데 재건 노력이 수년간의 손상과 방치를 복구하려고 시도했고 부와 중앙아프리카의 이전 프랑스 식민지에서 온 이민자들의 물결이 도시의 문화적, 사회적 풍경을 재편했어요. 도시 재생 프로젝트들이 점진적으로 건축학적 화려함과 시민 생활을 복구했고 1980년대까지 파리는 국제적인 많은 명성을 회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술과 패션과 요리와 문화의 세계적 수도로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 그 자체의 미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놀라운 회복력 그 자체로도 그렇습니다. 시간과 시간을 거듭해서 전염병의 발작과 혁명과 전쟁을 통해 파리는 계속해서 일어났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인 도시 중 하나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죠.